비. 지독한 비였다. 서울의 밤하늘을 찢어밟기듯 쏟아지는 장대비는 도시의 네온사인을 거대한 유화물감처럼 번지게 만들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 롤스로이스와 마이바흐가 흔한 이 거리에서조차 빗줄기는 모든 것을 평등하게 두들겼다. 하지만 그 평등은 착각에 불과했다. 어떤 이에게 이 비는 그저 차창을 더럽히는 귀찮음에 불과했지만 어떤 이에게는 뼈를 내는 절망의 다른 이름이었다. 강지우는 후자에 속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벤틀리 뮬산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완벽하게 방음 처리된 실내는 바깥 세상의 폭풍우를 그저 무성 영화의 한 장면으로 격리시켰다. 굵은 빗방울이 특수 코팅된 유리를 때리는 소리조차 클래식 음악의 미세한 배경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는 방금 서명한 수천억 원짜리 인수합병 서류를 태블릿 PC로 무심하게 넘기고 있었다. 숫자는 그에게 감흥을 주지 못했다. 승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것들은 그저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부수적인 사실들에 불과했다. 지훈에게 세상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 그는 통제 불가능한 것을 경멸했다. 이를테면 예측 없이 쏟아지는 비. 그리고 통제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죽음 같은 것들. 비는 항상 그날을 떠올리게 했다. 축축하고 차갑고 모든 희망이 젖어 무거워지던 그날의 공기. 그는 미간을 좁혔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그의 기분을 살폈지만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JK 파이낸셜의 회장. 강지훈의 침묵은 천둥보다 무거웠다. 신호대기에 차가 부드럽게 멈춰섰다. 붉은 신호등의 빛이 차 안을 섬광처럼 잠시 비췄다. 바로 그때였다. 쿵. 아주 미세한. 그러나 완벽하게 조율된 이 공간에서는 분명히 느껴지는 충격이 있었다. 지훈의 시선이 태블릿에서 차창으로 옮겨졌다. 누군가가 차에 부딪힌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감히 이 강철의 요새에 손을 댄 것이었다. 박하나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폐가 찢어질 것 같았다. 그녀의 얇은 티셔츠는 비에 젖어 차가운 피부에 들러붙었고 낡은 운동화는 이미 물을 머금어 스펀지처럼 눅눅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약, 해열제, 당장 엄마에게 필요한 그 약을 살 돈. 5만 원. 옥탑방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고 남은 돈을 몽땅 털어 병원비를 냈지만 의사는 야간 응급 처방전 값을 따로 요구했다. 어머니 김소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허름한 옥탑방에서 불덩이처럼 끓고 있을 것이다. 신부전증 말기 환자에게 고열은 치명적이었다. 하나는 아르바이트를 3탕이나 뛰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그녀는 절박했다. 주변을 둘러볼 여유도 없이 그녀는 그저 가장 비싸 보이는 차, 가장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기적처럼 나타나 주길 바라는 동화 속 왕자님이 타고 있을 법한 차를 향해 돌진했다. 그녀는 벤틀리의 육중한 보닛을 스치듯 지나쳤고 망설임 없이 차가운 창문을 두드렸다. 톡, 톡, 톡.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그것은 그녀가 가진 마지막 용기였다. 차 안의 남자가 그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손바닥으로 유리를 짚었다. 그녀의 차가운 체온이 유리에 잠시 머물렀다. 지우는 불쾌감에 눈썹을 치켜떴다. 차창에 닿은 저 손바닥. 빗물에 불어 하얗게 변한 가느다란 손가락. 그는 운전기사에게 손짓으로 무시하고
출발하라고 지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아니, 소녀에 가까운 그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에 거의 얼굴을 파묻을 듯 다가와 입을 뻐끔거렸다. 제발, 제발 한 번만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절박한 입모양은 똑똑히 익혔다. 지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그는 잘 알았다. 돈을 구걸하거나 무작정 동정을 호소하는 사람들. 그는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려 했다.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 귀찮은 상황을 제거하는 방법이었다. 그가 창문을 아주 조금, 딱 5cm 정도 내렸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들어온 목소리는 놀랍게도 맑고 단단했다. 지훈의 손이 멈칫했다. 그럼 뭘 원하지? 그의 목소리는 차 안의 공기만큼이나 차가웠다. 차가 많이 더러워졌네요. 하나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내뱉었다. 그녀는 남자의 시선이 닿는 곳, 자신이 방금 짚었던 유리창을 바라보았다. 흙탕물이 묻어 있었다. 제가 닦아드릴게요. 이 차. 제가 깨끗하게 닦아드리겠습니다. 지훈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이런 접근은 처음이었다. 이 폭풍우 속에 맨손으로 이 차를 닦겠다고 그는 여자의 행색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비에 젖은 생쥐꼴. 하지만 눈은 포기하지 않은 들짐승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대가가 뭐지? 5만 원이요.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5만 원이 필요해요. 어머니가 열이 너무 높으세요. 약을 사야 해요. 제발 이 차를 닦는 대가로 5만 원만 주세요. 저 유리 닦는 아르바이트 오래 했어요. 정말 깨끗하게 할 자신 있어요. 지우는 코웃음을 쳤다. 5만 원. 그에게는 휴지 조각보다 못한 돈. 하지만 그 방식이 흥미로웠다. 구걸이 아닌 거래를 제안하다니. 아가씨, 지금 제정신인가? 이 비에, 그리고 내 차는 방금 세차했다. 알아요. 하지만 여기 흙탕물이 묻었잖아요. 하나는 필사적으로 외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기 직전이었다. 그녀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 제발요. 그냥 주시는 돈은 안 받아요. 일하게 해주세요. 뭐든 할게요. 타이어라도 닦을게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는 여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돈을 구걸하는 눈이 아니었다.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눈이었다. 그냥 주시는 돈은 안 받는다. 그가 되물었다. 네. 하나는 이를 악물었.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절박해도 자존심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동정은 받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심장이 차가운 쇠사슬에 감기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지훈의 호흡이 가빠졌다. 그는 이 똑같은 말을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들은 적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병원 침대에 누워 희미하게 숨을 몰아쉬던 세상에서 가장 고귀했지만 가장 비참했던 여자. 그의 어머니는 평생을 가난과 싸웠다. 지훈의 아버지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의 집안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을 낳고도 떳떳하게 강씨 가문의 안주인이 되지 못했다. 지훈의 할머니는 그녀를 자존심만 센 가난뱅이라고 불렀다.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어린 지훈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지훈아, 엄마처럼 살지 마.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아무리 절박해도 자존심을 팔지는 마. 동정은 받는 게 아니란다. 얼리. 그 목소리가 지금 이 빗속에서 낯선 여자의 입을 통해 그의 고막을 때리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봉인 해제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 여자가, 이 하찮은 여자애가 감히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린 것에 분노했다. 그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는 지갑에서 지폐가 아닌 검은색 카드를 꺼냈다. JK 파이낸셜의 VVIP에게만 발급되는 한도 없는 블랙카드였다. 이걸 가져가. 5만 원이 아니라 네가 필요한 만큼 써. 이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경멸이었다. 돈으로 그녀의 그 자존심이라는 것을 짓밟아 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하나는 카드를 밀어냈다. 그녀의 손이 너무 차가워서 카드를 쥔 지훈의 손가락이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듯했다. 싫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전 5만 원어치의 노동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이상은 필요 없어요. 지우는 어이가 없었다. 이 여자는 지금 누구 앞에서 연극을 하는 거지 좋아. 그렇게 원한다면 그는 운전기사에게 경고하듯 말했다. 1분 주지. 출발해.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안 돼요. 하나는 절규했다. 그녀는 차를 따라 몇 걸음 뛰었다. 그리고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때 쓰던 낡고 더러운 수건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벤틀리의 값비싼 크롬 휠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미친 듯이 휠을 닦기 시작했다. 빗물과 흙탕물이 뒤섞여 그녀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적셨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차가운 금 속에 그녀의 거친 숨결이 하얗게 뿜어졌다. 그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의 타이어 휠을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손길로 닦고 있었다. 지훈은 운전기사에게 소리쳤다. 세워, 당장 차 세워. 차가 급정거했다. 뒤따르던 차들이 경적을 울렸다. 지훈은 창문을 끝까지 내렸다. 빗줄기가 그의 비싼 실크 셔츠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구기듯 쥐었다. 그만해. 그가 으르렁거렸다. 하나는 고개를 들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아직 5만 원어치 일을 못했어요. 시끄럽고 이거 받아 지훈은 돈을 그녀에게 던지듯 내밀었다. 하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돈을 받기 전에 자신의 더러운 손을 빗물에 한번 헹구고 바지에 되는 대로 닦았다. 그리고 두 손으로 마치 성물을 받들 듯 구겨진 5만 원짜리 지폐를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차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닦았습니다. 그녀는 돈을 쥐고 뒤돌아섰다. 그리고 다시 약국을 향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을 향해 빗속을 뚫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그녀가 닦던 휠의 냉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창문을 올렸다. 완벽한 방음. 다시 찾아온 고요. 하지만 이전의 고요함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깨졌다. 그의 통제된 세계에 5만 원짜리 균열이 생겼다. 출발해. 그가 낮게 명령했다.
차는 다시 부드럽게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우는 태블릿 PC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의 눈은 아까 하나가 손을 댔던 바로 그 창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희미한 손자국과 함께 지훈의 심장을 올가매는 듯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JK 파이낸셜 70층 회장실의 공기는 가죽과 원목, 그리고 차가운 유리가 뿜어내는 특유의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우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지난밤의 폭풍우가 씻어낸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지훈의 머릿속은 이례적으로 소란스러웠다. 그의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 더미가 아닌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어젯밤 그녀가 젖은 손으로 받아든 체온과 빗물이 뒤섞여 축축했던 바로 그 지폐였다. 그는 밤새 잠을 설쳤다. 수조 원이 오가는 계약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가 고작 5만 원과 자존심이라는 낡아빠진 단어를 내뱉던 여자의 눈빛에 발목이 잡혔다. 그것은 단순한 동요가 아니었다. 잊고 지냈던, 아니, 의도적으로 묻어버렸던 과거의 파편이 날카롭게 살갗을 파고드는 감각이었다. 어머니의 목소리. 그는 책상 위에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민 비서. 예. 회장님. 어젯밤 내 차를 닦으려 했던 여자. 이름, 나이, 가족 관계. 지금 당장 알아봐. 필요한 건 뭐든 동원해. 알겠습니다. 민 비서의 목소리에는 순간적인 당황이 스쳤지만 그는 프로였다. 강지훈이 사적인 호기심으로 누군가를 뒷조사하라고 한 것은 처음이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민 비서가 태블릿 PC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섰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다. 박하나, 24세. 아버지는 10년 전 사망. 현재 모친 김소희와 단둘이 거주. 거주지는 마포구 옥탑방. 특이사항으로는 민 비서가 잠시 망설였다. 말해.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박하나는 현재 휴학 중이며 편의점, 식당 서빙, 신문 배달 등 하루 3건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친 김소희 씨의 병원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병명은 만성 신부전증 말기입니다. 혈액 투석으로 연명하고 있으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어젯밤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당장 신장 이식 수술이 필요하지만 수술비와 이식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훈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박하나, 그리고 김소희. 그는 태블릿을 가져와 직접 스크롤을 내렸다. 김소희라는 이름에서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익숙한 이름이었다. 너무나도 민 비서. 20년 전. 본가 벤자의 인사기록 전부 뒤져. 김소희라는 이름. 50대 초반. 찾아내. 민 비서는 회장의 의도를 파악하고 즉시 움직였다. 지우는 다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그럴 리가. 수많은 김소희 중 하나일 뿐일 거야. 하지만 그의 직감은, 그가 가장 경멸하는 그 통제 불가능한 직감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30분 뒤, 민 비서가 거의 뛰어들어왔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그가 내민 것은 20년도 더 된 누렇게 바랜 인사카드 스캔본이었다. 김소희, 30세 당시
강 회장 저택 가사도우미로 채용, 2년간 근무, 그리고 해고, 사유, 불미스러운 일, 가정, 불화, 유발 및 절도 미수.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는 이 기록을 기억했다. 아니, 이 기록의 이면을 기억했다. 2년간의 근무. 그것은 정확히 그가 8살에서 10살이 되던 해였다. 냉혹한 저택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웃어주던 사람. 자신을 도련님이 아닌 지훈아라고 몰래 불러주던 따뜻한 목소리. 할머니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나던 날. 울면서 매달리던 자신을 밀어내고 빗속으로 사라지던 그 뒷모습. 어머니. 그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에게 김소희는 또 다른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 어젯밤 자신에게 5만 원을 요구했던 그 여자는 바로 그 여자의 딸이었다. 자존심을 팔지 마라. 그 말은 김소희가 했던 말이었다. 어머니가 했던 말이 아니었다. 김소희가 어머니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이었다. 기억이 왜곡되어 있었다. 죄책감이 경류처럼 그를 덮쳤다. 할머니가 그녀를 내쫓았고 아버지는 방관했으며 자신은 울기만 했다. 강씨 일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그녀의 딸이 치르고 있었다. 한편 서울 시내 종합병원의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절망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하나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수술실 앞 벤치에 무너져 있었다. 어젯밤 5만 원으로 산 해열제는 임시 방편일 뿐이었다. 어머니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방금 주치의에게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말을 들었다. 어머님 상태가 더 이상 투석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당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보호자분, 지금 당장 수술을 진행해도 비용이 수술비만 최소 5억 원입니다. 5억. 하나에게 그것은 500억이나 마찬가지인 현실감 없는 숫자였다. 그녀는 의사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은 이 거대한 병원비라는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절박하면 눈물조차 마르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지나가는 의사 가운을 붙잡고 중얼거렸다.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한 일정한 리듬. 하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젯밤 빗속에서 보았던 그 차갑고 완벽한 얼굴의 남자가 서 있었다. 강지훈. 그는 병원 복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민 비서와 병원장이 허리를 굽힌 채 따라오고 있었다. 지훈은 넋이 나간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하나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어젯밤의 그 당당함, 5만 원을 요구하던 그 맹렬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부서지기 직전의 절망뿐이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그렇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무너진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입을 열었다. 박하나 씨. 하나는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기어갔다. 어젯밤 5만 원을 구걸했던 것이 아니었다. 지금은 그녀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애원이었다. 제발,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뭐든 할게요. 평생 갚을게요. 제발 우리 엄마 좀. 지훈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그는 쪼그려 앉아 그녀와 눈을 맞췄다. 그의 눈은 어젯밤보다 더 깊고 어두웠다. 5억이라고 들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내가 내지. 하나의 호흡이 멎었다. 네. 어머니 수술비. 내가 내겠다고 했어. 지훈이 일어섰다. 대신 조건이 있어. 민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듯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하나에게 내밀었다. 계약서.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난 자선 사업가가 아니야. 박하나 씨. 지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난 투자자지. 5억을 투자하는 거야. 당신에게. 무슨 조건인데요? 내 개인 비서가 되는 거야. 기간은 1년. 아니, 내가 빚을 다 갚았다고 인정할 때까지.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하나의 작은 몸을 완전히 덮었다. 24시간 내 곁에 있어야 해. 내가 부르면 언제든 와야 하고, 내가 시키는 건 뭐든 해야 해. 물론, 여기엔 내 집에 들어와 사는 것도 포함이지. 하나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이것은 노예 계약이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되나. 지훈이 차갑게 웃었다. 그럼 저 문 안에서 죽어가는 어머니는 말이 되고 선택해. 박하나, 내 자존심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몽명인지.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수술실은 준비됐어. 병원장이 최고로 모시라고 했거든. 이제 내 사인만 남았어. 1분 주지. 하나는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중환자실의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선택지는 처음부터 없었다. 어젯밤 그녀가 지키려 했던 자존심은 5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그리고 20년 전부터 이어진 잔인한 인연 앞에서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그녀는 펜을 쥔 민 비서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사인을 하기조차 힘들었다. 박하나.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서명을 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비로소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계약서 위로 떨어졌다. 지훈은 그 모습을 무감각하게 지켜보았다. 민 비서, 당장 수술 진행시켜. 그는 돌아섰다. 박하나 씨, 어머니 수술 끝나는 대로 내 집으로 들어와. 그의 구두 소리가 다시 복도를 울리며 멀어졌다. 하나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이 방금 서명한 악마의 계약서를 든 채 오열했다. 강지훈의 저택은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북악산 기슭.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카펫처럼 깔리는 요새이자 차가운 유리와 날카로운 강철. 그리고 발소리마저 삼켜버리는 검은 대리석으로 지어진 거대한 박물관이었다. 박하나는 민 비서의 차를 타고 정문이 아닌 직원용 통로를 통해 그곳에 발을 들였다. 5억 원짜리 계약서는 그녀를 이 집의 손님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에 묶인 담보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박집사라 불리는 5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풀을 먹여 빳빳한 회색 유니폼을 입은 그녀의 시선은 하나의 낡은 운동화에서 시작해 어딘지 모르게 주눅든 어깨를 거쳐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에 잠시 머물렀다. 그 시선에는 일말의 온기나 환대도 없었다.
오직 잘 닦인 유리잔에 묻은 지문을 바라보는 듯한 냉정한 평가만이 존재했다. 박하나 씨라고 했지요. 박 집사의 목소리는 그녀의 외모만큼이나 틈이 없었다. 회장님께서는 질서를 중요시합니다. 모든 물건은 정해진 자리에, 모든 사람은 정해진 역할을 해야 하죠. 그녀는 하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고를 덧붙였다. 그리고 격거를 중요시하십니다. 함부로 회장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특히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었든 하나는 그 말이 20년 전 어머니 김소희를 향한 경고와 맞닿아 있음을 직감했다. 이 집의 공기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차갑고 배타적이었다. 그녀는 1층 구석, 다른 사용인들의 공간과도 분리된 작은 방을 배정받았다. 깨끗했지만 창문은 벽돌담을 향해 나 있었고 햇빛조차 이 방을 비껴가는 듯 했다. 이곳은 그녀의 감옥이었다. 강지우는 그녀가 도착하고 이틀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집안 모든 곳에 유령처럼 배어 있었다. 그의 명령은 박 집사를 통해 혹은 인터컴을 통해 기계적으로 전달되었다. 그것은 비서의 업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적 고문이었다. 첫 번째 임무는 커피였다. 회장님은 정확히 70도에 맞춘 핸드드립 커피를 원하십니다. 박 집사가 온도계를 건네며 말했다. 하나는 커피를 배운 적이 없었지만 인터넷을 검색하고 수십 번의 연습 끝에 정확히 70도의 커피를 그의 서재로 가져갔다. 지우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는 하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 비싼 커피를 옆에 있던 관상용 화분에 쏟아부었다. 73도군. 그의 첫 마디였다. 원두의 향이 뭉개졌어. 다시. 하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다시 커피를 내왔다. 이번엔 68도라고 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어서야 그는 마지못해 잔을 받아들었다. 이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그 한마디가 하나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그녀의 노동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굴복을 원했다. 다음 임무는 그의 서재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수천 권의 책이 꽂힌 거대한 서재였다. 무슨 기준으로 정리할까요? 저자별, 장르별 하나가 물었다. 지우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색깔별로. 그것은 터무니없는 명령이었다. 미학적으로도, 실용적으로도 아무 의미 없는 일. 하지만 하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 붉은색 책은 붉은색 길이, 푸른색 책은 푸른색 길이 재배열했다. 이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시험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5만 원을 요구하며 휘를 닦던 그 밤의 박하나가 5억 원의 빚 앞에서는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그는 보고 싶어 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병원에서 회복 중인 엄마를 생각하며 버텼다. 그녀가 이 유리성에 갇힌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이 집의 또 다른 주인이자 진정한 적대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유라,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외동딸이자 JK 파이낸셜과 전략적 제휴 관계에 있는 태림그룹의 상무, 그리고 강지훈의 약혼녀라고 세상이 공인한 여자였다. 하나는 박 집사의 지시로 거실에 거대한 유리창을 닫고 있었다. 비서의 업무가 아니었지만 박 집사는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하녀의 일을 시켰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샤넬 넘버 5의 농염한 향기와 함께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유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아름다움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집인 양 거실로 들어서다. 걸레를 들고 있는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박 집사. 취향이 바뀌었나 보네. 예전엔 저렇게 싼티 나는 애는 안 쓴다고 하더니. 박 집사가 황급히 달려나와 허리를 숙였다. 태림의 한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그게 저 아이는 새로 온 하녀야. 유라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하나의 꼴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값비싼 페르시안 고양이가 길거리의 쥐를 바라보는 듯했다. 경멸과 혐오,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 아닙니다. 회장님의 개인 비서로 채용된 박하나 씨입니다. 유라의 입가에 춥고 날카로운 미소가 걸렸다. 비서 지훈 씨가 이런 애를. 그녀는 웃음소리를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하나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이름이 박하나라고. 지훈 씨는 요즘 봉사활동에 취미가 생겼나 봐. 고아원도 아니고 이런 애를 주워다가 비서를 시키고. 하나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저는 제 일을 하는 중입니다. 유라가 코웃음을 쳤다. 네가 할 일이 이런 거구나. 하긴 내 수준에 맞는 일이긴 하네. 유라는 옆 테이블에 있던 82년산 패트리스 와인잔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우아하게 와인을 한 모금 머금더니 하나 주위를 마치 영역 표시를 하는 포식자처럼 맴돌았다. 그런데 말이야. 유라가 하나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내 기분이 좀 별로거든. 지훈 씨가 요즘 나한테 좀 소홀해서. 근데 그게 너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넌 그냥 존재 자체가 불쾌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라가 실수를 가장하여 와인잔을 기울였다. 짙고 붉은 와인이 하나의 하얀색 유니폼 블라우스 위로 폭포처럼 쏟아졌다. 차가운 액체가 살갗에 닿는 감촉보다 유라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더 날카롭게 하나를 베었다. 어머나, 미안해라. 유라가 과장되게 입을 가렸다. 이런, 싼 옷이라 그런지 와인이 잘 안 받네. 얼룩이 금방 들겠어.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와 하나의 귓가에 속삭였다. 아니면 내게서 나는 그 싸구려 냄새가 내 와인을 망쳐버린 건가. 당장 꺼져서 빨아. 내 눈앞에서 사라져. 하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가슴팍을 물들인 붉은 얼룩을 내려다보았다. 굴욕감에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빗속에서 휘를 닦던 그날 밤처럼. 자존심을 팔지 마라. 동정은 받는 게 아니야.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이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불안하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옆 테이블에 있던 얼음물이 담긴 유리잔을 집어들었다. 유라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 하자는 거야? 내 옷이라도 닦아주게. 하나는 대답 대신 잔해든 물을 그대로 한유라의 값비싼 실크 드레스에 쏟아부었다. 와인보다 더 많은 양의, 더 차가운 물이었다. 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너 미쳤어. 하나는 텅 빈 유리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와인은 옷을 더럽히죠. 그녀는 충격으로 굳어버린 유라와 박 집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물은 영혼을 정화시켜요.
그녀가 유라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한 상무님이야말로 그게 필요해 보이시네요. 지금 무슨 유라가 분노로 말을 잇지 못하고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무슨 짓이지? 지하실의 냉기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얼려버렸다. 강지훈이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중간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지만 그의 눈은 붉은 와인, 얼룩이 진 하나와 흠뻑 젖은 유라를 번갈아 가며 훑고 있었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한유라의 거친 숨소리, 박 집사의 당황한 침묵, 그리고 박하나의 빳빳하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어깨.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강지훈이 있었다. 그는 2층 계단 난간에 기댄 채 마치 로마의 황제가 검투사들의 싸움을 관망하듯 이 지저분한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완벽한 무표정이었지만 그 무표정 속에 응축된 분노는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했다. 한유라는 지훈의 등장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던 몸을 풀고 가장 연약하고 상처받은 피해자의 얼굴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흠뻑 젖은 실크 드레스를 부여잡으며 목소리를 떨었다. 지훈 씨. 이 여자가, 이 하녀 따위가 감히 나한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가 싶었지만 지훈의 다음 말이 그녀의 연기를 잘라냈다. 시끄러워. 한 단어였다. 그 속에는 어떤 동정이나 위로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 같은 경고뿐이었다. 유라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었다. 지훈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릴 때마다 거실의 온도가 1도씩 내려가는 듯했다. 그는 하나를 지나쳐 흠뻑 젖은 유라 앞에 섰다. 그는 주머니에서 최고급 실크 행커치프를 꺼냈다. 유라는 그가 자신을 닦아주리라 기대하며 잠시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지훈은 행커치프를 그녀에게 건네는 대신 자신의 구두 끝에 튄 물방울을 무심하게 닦아냈다. 꼴이 이게 뭐야? 한유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내 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건 좋아. 하지만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야지. 당신의 이런 천박한 행동이 태림 그룹의 수준인가? 지훈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애가 먼저. 내 눈은 장식이 아니야. 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내 약혼녀 후보지.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야. 선을 넘지 마. 그는 박 집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 집사. 한 상무님 젖은 옷 갈아입으실 수 있게 안내해. 그리고 돌아갈 차 준비해. 회장님. 유라가 절망적으로 소리쳤지만 지훈은 이미 그녀에게서 등을 돌린 후였다. 그는 이제 붉은 와인, 얼룩과 물에 젖어 초라한 몰골이 된, 그러나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는 박하나를 향해 섰다. 그녀의 눈은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알 수 없는 고집으로 차 있었다. 넌, 그가 말했다. 내 서재로 따라와. 지금 당장. 어떤 변명도, 어떤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명령이었다. 하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겼는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라를 이긴 것이 아니라 단지 지훈의 소유물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한 것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 자신이 그 대가를 치를 차례였다. 그녀는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묵묵히 지훈의 뒤를 따랐다. 지훈의 개인 서재는
그가 주로 사용하는 1층의 사무적인 공간과는 달랐다. 그곳은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 2층 동쪽 별관에 위치한 20년 동안 그 누구의 출입도 허락되지 않은 봉인된 공간이었다. 지훈이 문을 열자 오래된 책과 먼지, 그리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라벤더 향기가 뒤섞여 쏟아져 나왔다. 무슨 짓이지? 지훈이 거대한 책상 뒤의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그는 젖은 하나를 일부러 자신의 값비싼 페르시아 카펫 위에 세워두었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하나가 대답했다. 보긴 뭘 봐. 지훈이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내 집에서 내 약혼녀가 될 사람에게 물을 끼얹었어. 5억짜리 빚을 진 주제에 감히 자존심을 파는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내용은 단호했다. 와인을 쏟은 건 그분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모욕을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욕. 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박하나 씨, 당신의 모욕감 따위는 내 알바 아니야. 당신은 내게 고용됐어. 당신의 행동은 나에게 귀속돼. 당신은 방금 내 얼굴에 먹칠을 한 거야. 한유라가 천박하게 굴었다면 당신은 더 천박하게 맞받아쳤어. 그게 당신이 말한 자존심의 수준인가? 그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하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가 옳았다. 그녀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유라와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다. 벌을 줘야겠지.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해고는 안 해. 당신 빚은 아직 청산되지 않았으니까. 그는 서재를 둘러보았다. 이곳, 여긴 20년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 먼지 하나까지. 전부 내 어머니의 것이었지. 하나는 놀라 눈을 들었다. 그의 어머니 냉혹한 할머니에게 핍박받다 일찍 돌아가셨다는 지훈의 유일한 상처. 오늘부터 당신은 여기서 일해. 이 방의 모든 책, 모든 서류, 모든 가구를 닦아. 단, 그의 눈이 번뜩였다. 조건이 있어. 이 방의 모든 것은 단 1mm라도 원래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 책 한 권의 순서, 펜 한 자루의 각도까지 내가 기억하는 그대로 보존되어야 해. 닫고 정확히 그 자리에 다시 놔. 그것은 불가능한 임무였다. 수천 권의 책과 수백 개의 자잘한 소품들. 그것은 청소가 아니라 그의 기억을 복원하는 작업이었다. 만약 하나라도 틀리면요. 그럼 당신 어머니의 병실에서 가장 비싼 생명유지 장치 하나를 뺄 거야. 지훈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농담 같나, 난해. 그러니까 실수하지 마. 하나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이 남자는 악마였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 어머니의 목숨을 쥐고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는 봉인된 서재로 출근했다. 그녀는 카메라로 물건들의 위치를 하나하나 찍어가며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곳은 지훈의 말대로 한 여자의 시간이 20년 전에 멈춰버린 곳이었다. 말라버린 라벤더 가지, 읽다만 시집, 그리고 하나는 거대한 책상 위, 다른 액자들 뒤에 넘어져 있던 작은 은색 액자를 발견했다. 먼지를 닦기 위해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어 올린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그 액자를 똑바로 세웠다. 사진 속에는 10살 남짓의
지금의 냉혹함은 찾아볼 수 없는 수줍게 웃는 어린 강지훈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서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로 그를 안아주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지훈의 생모라는 화려하고 도도한 재벌가 여성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수수하고 더 따뜻한 눈매를 가진 여자. 박하나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액자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사진 속의 그 여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20년 전에 병마에 시달리기 전에 그녀의 어머니 김소희였다. 어떻게 왜 엄마가 어린 강지훈과 이렇게 다정하게 사진을 그녀가 가사도우미였다는 것은 알았다. 하지만 이 사진 속의 두 사람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자무즈처럼 다정한 깊은 유대감이었다. 하나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부여잡았다. 그녀는 무언가 거대한 비밀의 껍질을 건드린 것 같았다. 같은 시각, 자신의 사무실에서 CCTV로 동쪽 별관 서재를 지켜보던 강지훈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는 하나가 그 액자를 발견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일부러 그녀를 그곳으로 보냈다. 그가 그녀의 자존심을 시험했던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 그의 머릿속에 그가 20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또 다른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무덥고 습한 여름날이었다. 10살의 지훈은 할머니의 엄격한 교육에 지쳐 저택의 야외 수영장 근처를 맴돌고 있었다. 그는 수영을 하지 못했지만 차가운 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 발을 헛디딘 것은 순식간이었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몸, 폐를 조여오는 물의 압력, 멀리서 들리는 매미 소리, 그리고 수영장 데크 체어에 앉아 자신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던 그의 법적인 어머니, 안 여사의 차가운 시선.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도 사람을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지훈이 의식을 잃어가던 찰나 풍덩하는 격렬한 물소리와 함께 누군가 자신을 거칠게 끌어안았다. 그것은 유니폼을 입은 채 그대로 물에 뛰어든 김소희였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지훈을 물 밖으로 끌어냈고 그의 가슴을 압박하며 인공호흡을 했다. 도련님 지훈아 눈 떠 제발. 지훈이 물을 토해내며 의식을 찾았을 때 그가 본 것은 흠뻑 젖은 채 울고 있는 김소희의 얼굴과 그 뒤로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서 있는 안 여사의 얼굴이었다. 그날 오후 김소희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 지훈은 모니터를 껐다. 박하나, 김소희의 딸. 그 자존심은 유전이었던 것이다. 물을 끼얹으며 영혼을 정화하라고 말하던 그 모습에서 그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물에 뛰어들던 김소희의 모습을 보았다. 그때 서재의 문이 세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박하나가 사진 액자를 들고 그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분노와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게 뭐죠? 그녀가 액자를 그의 책상 위에 내리쳤다. 설명해봐요. 강지훈 씨, 왜 우리 엄마가 당신의 어린 시절 사진 속에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죠? 지훈은 그녀의 격앙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은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내가 말했지. 그가 하나의 손에서 액자를 빼앗아 원래 있던 자리에 거칠게 던져 넣었다. 내 물건 단 하나라도
옮기지 말라고. 강지훈의 사무실 공기는 박하나가 들고 온 낡은 사진 액자 하나로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녀의 손은 분노와 혼란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한 감정이 지훈의 내면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성역, 20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어머니의 서재가 침범당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불쾌감이었다. 그는 그녀가 발견한 것이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연약했던 과거의 파편임을 알았다. 누가 서재의 물건을 만지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강철처럼 낮게 가라앉았다. 그는 하나의 손에서 액자를 거의 빼앗다시피 거칠게 낚아챘다. 그의 눈은 사진 속 어린 자신과 김소희를 향하지 않았다. 오직 박하나의 당돌한 눈빛을 꿰뚫을 듯이 노려볼 뿐이었다. 대답해요. 하나도 물러서지 않았다. 왜 우리 엄마가 당신 사진 속에 있는 거냐고요? 이건 단순한 고용주와 가사도우미의 사진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숨기는 게 뭐죠? 20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가 알바 아니야. 지훈이 액자를 책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유리가 마호가니와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너는 5억짜리 계약을 이행하러 온 내 비서야. 내 과거를 캐묻는 호사가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지. 그 방의 모든 것은 닥돼. 만지지 마. 그리고 묻지 마. 그게 네가 여기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박 집사. 박하나 씨가 길을 잃은 모양이니 다시 동쪽 별관 서재로 안내해. 그리고 오늘부로 그곳을 제외한 저택의 모든 곳은 출입 금지야. 그것은 일방적인 통보였다. 하나는 대답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그녀는 박 집사에게 거의 끌려가다시피 사무실에서 쫓겨났다. 다시 20년의 먼지가 쌓인 서재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머릿속은 터질 것 같았다. 강지훈의 반응은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그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다. 그 사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거대한 비밀의 열쇠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녀는 다시 묵묵히 그의 기억을 더듬듯 가구의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며칠이 더 흘렀다. 하나는 철저히 그 서재에 고립되었다. 식사도 박 집사가 문 앞에 두고 가는 트레이로 해결했다. 그녀는 강지훈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어딘가에서 CCTV를 통해 자신을 마치 실험실의 쥐처럼 지켜보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박 집사가 처음으로 다른 말을 전했다. 회장님께서 오늘 하루 특별히 외출을 허락하셨다. 어머님 면회 시간이라고 들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철저히 계산된 보상. 혹은 또 다른 시험일 뿐이었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는 저택의 라벤더 향기보다 훨씬 인간적이었다. 하나는 민 비서가 운전하는 차에서 내려 거의 뛰다시피 어머니의 병실로 향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김소희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회복 중이었다. 여전히 창백하고 연약했지만 그녀는 하나를 보고 20년 전 사진 속처럼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우리 딸. 고생 많지. 김소희가 거칠어진 하나의 손을 감싸 쥐었다. 대기업 비서실의 특채로 뽑혔다는 딸의 거짓말을 그녀는 믿고 있었다. 일이 많이 힘드니 얼굴이 반쪽이 됐네. 아니야. 엄마. 괜찮아. 하나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냥 일이 좀 많아서 엄마야말로 어때 아픈 데는 없어. 그럼 5억짜리 몸인데 김소희가 농담을 했다. 그 회장님이라는 분 정말 고마운 분이다. 나중에 꼭 한번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 이렇게 큰 돈을 무슨 연으로 우리한테. 하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연, 윈. 그녀는 차마 그 연이 20년 전부터 얽혀 있었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화제를 돌리며 옥탑방에서 가져온 어머니의 몇 안 되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옷가지, 빛바랜 담요, 그리고 그녀의 손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잡혔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왔다는 유일한 재산 목록이로 어머니는 항상 그 상자를 보물처럼 여겼다. 하나는 혹시나 젖은 옷이 있나 싶어 무심코 그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아기 신발 한 짝, 말린들 꽃다발, 그리고 손때 묻은 작은 사진첩이 들어 있었다. 하나는 홀린 듯이 그 사진첩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첫 번째 사진을 본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서재에서 본 그 사진이 아니었다. 이것은 훨씬 더 오래되고 더 위험한 사진이었다. 20대 후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에 김소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고 있는 한 중년의 남자. 하나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강지훈의 저택 1층 로비에 걸려 있던 거대한 초상화. JK그룹의 창업주. 강지훈의 돌아가신 아버지. 강 회장이었다. 두 사람은 값비싼 연회장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배경은 소박한 공원이었고 두 사람의 옷차림도 평범했다. 하지만 그들의 미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다. 이것은 회장과 가사도우미의 사진이 아니었다. 이것은 연인의 사진이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재앙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서재에서 본 엄마와 어린 강지훈의 다정한 사진,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엄마와 강지훈의 아버지의 친밀한 사진, 강지훈의 냉혹한 반응, 그가 숨기려 했던 것, 20년 전의 진실, 그녀가 병실을 나설 때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 비밀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때 저택에서 지급한 업무용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망설이다 봤자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하나 씨, 한유라입니다. 하나는 놀라 걸음을 멈췄다. 무슨 일이죠? 그날은 내가 미안했어요. 와인일 말이에요. 유라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부드러웠다.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나 봐요. 지훈 씨한테도 혼났, 사과도 할 겸 오해도 풀고 싶어서요. 지금 시간 괜찮으면 롯데호텔 라운지에서 차나 한잔 할래요. 나 당신한테 알려줄 게 있는데. 하나는 경계했. 하지만 지금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한유라. 그녀는 강지훈의 약혼녀였고 이 집안의 비밀을 알지도 몰랐다. 어쩌면 그녀가 이 지옥 같은 혼란에 답을 줄 수도 있었다. 알겠습니다. 롯데호텔 라운지는 다른 세계였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과 값비싼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 하나는 이곳의 호화로움에 주눅이 들었다. 한유라는 먼저 와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하나를 보자 지난번에 그 도끼는 사라진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와줘서 고마워요. 하나 씨.
그녀가 하나 씨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했다. 그날은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지훈 씨 문제로 좀 예민해서. 그녀는 완벽한 피해자이자 동료인 척 연기했다. 그녀는 하나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재벌가의 딸로 사는 것. 냉혹한 강지훈의 여자가 되는 것에 어려움. 하나는 그녀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지만 묵묵히 들었다. 마침내 하나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몰래 가져온 그 사진. 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테이블 밑에서 만지작거렸다. 한 상무님, 혹시 강지훈 씨의 돌아가신 아버지와 안 여사님 지훈의 생모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유라의 눈이 기다렸다는 듯이 번뜩였다. 덫에 먹이가 걸려든 순간이었다. 안 여사님, 그 불쌍한 분. 왜요? 하나는 망설이다. 결국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밀었다. 이거, 혹시. 유라는 사진을 보는 척 하다가 이내 슬픔과 경악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어머, 박하나 씨, 이걸 당신이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 불쌍하게도 그녀가 하나의 손을 안타깝다는 듯이 짚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유라가 주변을 살피는 척 하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박하나 씨. 정말 몰라서 물어요.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 김소희 씨. 20년 전에 서울 사교계에서 얼마나 유명했는데요. 그녀가 잔인한 단어를 내뱉었다. 강 회장님의 내연녀. 하나는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아. 거짓말. 우리 엄마는 그런 분 아니에요. 거짓말. 유라가 차갑게 웃었다. 그래서 강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여자 병수발을 들었을까? 그래서 지훈 씨가 그토록 자기 생모인 안 여사를 증오했을까? 안 여사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화병이야. 화병 남편의 사랑을 빼앗아간 그 여자 때문에. 유라는 쐐기를 박았다. 그 수영장 사건. 지훈 씨가 어릴 때 물에 빠진 거. 그거 안 여사님이랑 당신 엄마랑 머리채 잡고 싸우다가 벌어진 일이야. 부인을 밀치고 내연녀를 감싸던 강 회장님 때문에 지훈 씨가 죽을 뻔했다고 당신 엄마는.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라고. 하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존심. 동정은 받는 게 아니야. 어머니의 모든 가르침이 위선처럼 느껴졌다. 어머니가 불륜녀였다니. 그럼 강지훈 씨는. 유라가 기다렸다는 듯이 마지막 독침을 날렸다. 물론 알죠. 다 알아요. 그녀가 하나를 불쌍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래서 지훈 씨가 당신한테 그렇게 이상하게 구는 거예요. 그 5억. 정말 당신 어머니 수술비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동공이 공포로 흔들렸다. 아니지. 유라가 속삭였다. 지훈 씨는 아버지가 저지른 이 추문을 덮고 싶어 해요. 강 씨 가문의 명예에 흠이 가는 게 죽기보다 싫은 사람이니까. 박하나 씨. 그녀가 하나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그 돈 입막음용이에요. 당신을 비서로 곁에 둔 건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20년 전의 불륜 스캔들이 지금 터지면 JK그룹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리잔이 하나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박하나의 세상도 산산조각 났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박하나의 발걸음은 마치 유령의 그것처럼 무게가 없었다.
롯데호텔 라운지에서 저택까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의 귓가에는 한유라의 달콤하고 잔인한 속삭임만이 맴돌았다. 내 연녀, 입막음 용돈, 감시.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어머니의 자존심은, 그녀가 그토록 증오했던 재벌가의 추악한 스캔들 속에서 더러운 위선으로 전락했다. 5억. 그것은 어머니의 목숨값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씨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쓰레기 같은 뒷돈이었다. 그녀의 몸은 비에 젖지 않았지만 영혼은 이미 차가운 진흙탕 속에 처박혀 있었다.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고 박 집사가 그녀를 무표정하게 맞았지만 하나는 그녀가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지나쳤다. 그녀의 목적지는 단 한 곳이었다. 강지훈. 그 모든 거짓말의 정점. 그 시각. 강지훈은 1층의 개인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동쪽 별관 서재의 CCTV를 껐다. 박하나가 병원에서 돌아온 후 서재에서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묵묵히 먼지를 닦아내는 모습은 그를 알 수 없는 불쾌감에 빠뜨렸다. 그녀의 그 순응하는 태도가 5만 원을 요구하며 휘를 닦던 그날 밤의 맹렬함보다 더 그를 자극했다. 그는 통제하고 있었지만 정복하지는 못했다. 그때였다. 쾅 사무실 문이 예고 없이 누군가의 분노에 찬 힘으로 열렸다. 박하나였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쪼들린 채무자나 순종적인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광기를 품고 있었다. 박하나. 지훈이 미간을 찌푸렸다. 누가 허락 없이. 이게 뭐죠? 하나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증오는 얼음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낡은 사진첩에서 꺼낸 그 사진 강 회장과 김소희가 다정하게 찍은을 꺼내 그의 책상 위로 던졌다. 얇은 사진 한 장이 억만 원짜리 마호가니 책상 위를 미끄러져 그의 앞에 멈췄다. 강지훈의 눈이 사진에 닿는 순간 그의 호흡이 멈췄다. 동쪽 별관 서재의 사진 자신과 찍은과는 달랐다. 이것은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하지만 그의 어머니 안여사가 평생을 저주했던 바로 그 소문의 증거였다. 아버지가 그 여자와, 그는 이 사진이 실제로 존재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이건 하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서랍에서 그 계약서 5억 원짜리 노예 문서를 꺼내 사진 위에 겹쳐 던졌다. 종이 뭉치가 둔탁한 소리를 냈다. 이 돈, 이게 우리 엄마 입 막으려고 준 돈이었어요. 그녀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었다. 절규였다. 내연녀 우리 엄마가. 당신 아버지 내연녀였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 돈 주고 비서시킨 거예요. 20년 전 스캔들 덮으려고. 나 감시하려고. 그녀는 한유라가 했던 말을 그대로 토해냈다. 그녀는 거의 숨을 쉬지 못하고 헐떡였다. 말해봐요. 당신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강지우는 충격에서 벗어나려 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아버지와 김소희의 사진. 그것은 그의 예상 범위 밖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 입막음 용돈, 감시, 그것은 완벽한 오해였다. 그는 이 거래를 시작할 때 김소희가 단순히 과거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의 절규는 그의 또 다른 상처를 건드렸다. 그는 알고 있었는가? 그렇다. 그는 소문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김소희를 유난히 아꼈다는 것. 생모인 안여사가
그 때문에 김소희를 병적으로 증오하고 괴롭혔다는 것을. 그 수영장 사건도 단순히 자신이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두 여자의 갈등이 폭발한 현장이었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증오했고 자신을 방치한 생모를 경멸했으며 그 모든 것의 원인처럼 보이는 김소희를 원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믿고 싶지 않았다. 대답해 하나의 목소리가 찢어졌다. 당신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엄마가 당신 아버지 정부였던 거. 그래서 나한테. 강지우는 그녀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았다. 그는 아니야라고 말해야 했다. 그건 오해야라고. 하지만 무엇이 오해란 말인가? 아버지가 그 여자를 특별히 대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생모가 그 여자 때문에 불행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그 여자의 딸을 돈으로 묶어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의 혀가 굳었다. 그의 자존심이 이 복잡하고 추악한 가족사를 이 여자 앞에서 변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 그것은 박하나에게 가장 잔인한 긍정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희미한 희망이 완전히 꺼져버렸다. 그녀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허탈하게 웃기 시작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랬구나. 그랬어. 전부 거짓말이었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자존심. 그게 뭐라고? 어머니의 자존심은 불륜의 대가였고 자신의 자존심은 입막음용 돈의 담보물이었다. 강지훈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당신은 정말 최악이야.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찢기 시작했다. 찍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사무실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지우는 그녀의 행동을 막지 못했다. 그녀는 계약서를 반으로 또 반으로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찢어버렸다. 필요 없어. 그녀가 조각난 종이들을 그의 발치에 뿌렸다. 당신들의 더러운 돈. 단 한 푼도 필요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단단해져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마지막 단호함이었다. 어떻게 갚을 건데?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거칠었다. 수술은 끝났고 돈은 이미 지불됐어. 넌 평생 내 빚쟁이야. 갚을게. 하나가 돌아섰다. 문손잡이를 잡은 그녀의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5만 원을 받으려고 휘를 닦았던 것처럼 평생 당신 차를 닦아서라도 갚을게. 그녀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다. 차라리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딴 거짓말로 쌓아 올린 빚은 단 하루도 지고 싶지 않아. 그녀는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복도를 가로질러 현관을 향해. 그녀가 들어올 때 맞이했던 박 집사의 제지도 뿌리쳤다. 그녀는 저택의 육중한 문을 밀어젖혔다. 밖에는 마치 그녀의 첫 등장을 기억이라도 하듯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20년 전 자신의 어머니가 쫓겨났던 그 길을 따라 비명을 지르며 달렸다. 강지훈은 사무실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박하나라는 이름이 적힌 계약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와 김소희가 웃고 있는 낡은 사진이
그를 조롱하듯 놓여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었다. 그녀가 찢어버린 것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겨우 세워놓은 과거와 현재 사이의 위태로운 방어벽이었다. 한유라는 자신의 롤스로이스 컬리넌 운전석에 앉아 손톱이 부러져라 핸들을 쥐고 있었다. 완벽하게 관리된 그녀의 손톱에서 핏방울이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오직 하나의 감정. 모든 것을 잃었다는 굴욕감과 불타는 듯한 분노였다. 박하나가 저택을 뛰쳐나간 그날 밤, 강지훈은 즉시 그녀의 집안, 태림 그룹과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파기했다. 그것은 단순한 파혼이 아니었다. 그것은 JK 파이낸셜과 태림 그룹 간의 수조 원짜리 합작 프로젝트의 종말이었고, 사교계의 정점에서 누리던 그녀의 지위가 박살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뺨을 때렸고 어머니는 실신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의 원흉은 단 두 사람이었다. 20년 전의 김소희, 그리고 현재의 박하나. 그 천박한 모녀가 감히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김소희. 그녀가 저주처럼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박하나. 그 애는 이미 멘탈이 부서져서 도망쳤다. 지훈이 다시 찾을 리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뿌리였다. 김소희가 살아있는 한 그녀는 강지훈의 죄책감이자 첫사랑이라고 유라는 확신했다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었다. 그 여자가 죽어야 했다. 그 여자가 사라져야만 이 지독한 인연의 사슬이 끊어지고 강지훈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었다. 그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원흉을 제거해야만 했다. 그녀의 눈이 경적인 광기로 번뜩였다. 그녀는 더 이상 태림의 상무 한유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는 악기였. 그녀는 비상용으로 구비해 두었던 억대의 현금 일부를 인출했다. 그리고 병원 내부 사정에 정통한 브로커를 고용했다. 그녀는 돈으로 야간 간호사의 유니폼과 출입 카드, 그리고 김소희가 입원한 VIP 병동 702호의 야간 근무 스케줄을 샀다.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의사와 간호사들의 경계가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이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비에 젖은 서울 시내를 목적 없이 질주하고 있었다. 그의 벤틀리는 이미 그의 통제를 벗어난 지 오래였다. 박하나가 찢어버린 계약서 조각들은 이미 박 집사가 치웠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렸다. 차라리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의 심장을 꿰뚫는 가시가 되었다. 그는 분노해야 마땅했다. 감히 자신의 배려를 그는 그것이 배려였다고 생각했다 모욕하고 빚을 갚을 생각도 없이 도망친 그녀에게. 하지만 그를 사로잡은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통제 불능의 불안감. 그리고 20년 전 김소희를 쫓아내던 날 느꼈던 것과 유사한 지독한 상실감이었다. 그는 민 비서를 시켜 박하나의 옥탑방을 확인했다. 그녀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그녀의 휴대폰은 저택에 두고 갔다. 그녀는 사라졌다. 비가 내리는 이 거대한 도시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때 운전석에 고정된 개인 단말기가 울렸다. 민 비서였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아니, 박하나 씨는 아닙니다. 민 비서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한유라 상무입니다. 약혼 파기 직후부터 저희 쪽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방금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뭐야?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한 상무가 위장용 차량을 타고 김소희 씨가 입원한 병원 근처에서 사라졌습니다. 방금 병원 내부망을 확인했는데 30분 전 출입이 금지된 야간 방문객이 VIP 병동으로 향한 기록이 있습니다. 간호사 복장이었습니다. 지훈의 뇌리에 전기가 흘렀다. 박하나가 아니었다. 타겟은 김소희였다. 한유라. 그녀가 미쳤다는 것을, 그녀가 이성을 잃었다는 것을 그는 진작에 알았어야 했다. 그가 박하나에게 가졌던 복잡한 감정, 그리고 그가 저지른 침묵의 실수가 결국 한유라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여 이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젠장 그는 핸들을 부서져라 내리치며 미친 듯이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차가 밤의 정막을 가르며 포효했다. 한편 박하나는 한강 다리 난간에 기대어 멍하니 검은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강바람이 그녀의 젖은 옷을 파고들어 뼈까지 시리게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집, 그리고 엄마에 대한 존경심마저도. 엄마. 그녀는 그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토록 자존심을 강조하던 엄마가 불륜녀였다니. 그녀가 받은 5억은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차갑고 날카로운 예감. 지금 병원에 혼자 있을 엄마. 수술은 성공했지만 여전히 회복 중인 연약한 엄마. 만약 한유라가 모든 것을 알았다면, 그녀가 자신을 찾아와 그토록 잔인한 말을 속삭였다면 그 여자의 증오가 자신에게만 향해 있을까? 아니, 그 여자의 눈빛은 자신을 넘어 자신의 뿌리인 엄마를 향해 있었다. 안 돼. 그녀가 중얼거렸다. 절망감이 공포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 생각을 이제야 했는지 스스로를 저주하며 난간을 넘어 미친 듯이 도로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손을 흔들어 지나가는 택시를 세웠다. 그녀에게는 택시비조차 없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아저씨 제발 XX 병원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저희 엄마가 위험해요. 새벽 2시 30분 병원 VIP 병동 702호. 한유라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김소희의 침대 곁에 섰다. 그녀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20년 동안이나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도 이렇게 평온하게. 유라의 눈에 사리가 어렸다. 그녀는 침대 머리맡의 기계들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버튼과 표시등, 그리고 그중 하나, 산소 공급기 벤틸레이터라고 적힌 기계. 김소희는 아직 자가 호흡이 완벽하지 않아 이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당신 때문에. 유라가 모기 소리만 하게 속삭였다. 당신이랑 당신 딸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하지만 괜찮아. 당신만 사라지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그녀는 망설임 없이 산소 공급기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삐 하는 짧은 경고음과 함께 김소희의 가슴을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게 하던 기계의 리듬이 멈췄다. 방 안에는 오직 심박수 모니터의 규칙적인 삑, 삑 소리만 남았다. 유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김소희의 호흡이 미세하게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산소 포화도
수치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99, 98, 95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모니터의 경고음이 점점 더 빨라졌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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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바로 그때였다. 엄마.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박하나가 벼락처럼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간호사 복장의 한유라와 숨이 막힌 듯 가슴을 움켜쥐기 시작하는 엄마. 그리고 꺼져버린 산소 공급기를 동시에 보았다. 안 돼. 엄마 하나가 침대로 달려드는 것과 동시에 뒤이어 병실에 도착한 강지훈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한유라. 지훈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김소희의 침대에서 도망치려던 한유라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는 유라를 거칠게 잡아채 벽으로 밀어붙였다. 네가 감히 미쳤어. 나, 이거나. 유라가 발악하며 지훈을 할퀴었지만 지훈은 그녀의 두 팔을 꺾어 제압했다. 그 사이 하나는 미친 듯이 산소 공급기 버튼을 다시 켰지만 이미 늦었다. 김소희의 심박수 모니터가 삐하는 절망적인 장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심정지. 아니야. 아니야. 엄마 눈 떠. 제발. 하나가 울부짖으며 김소희의 가슴을 서투르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의사 불러요. 그녀의 비명소리에 복도에서 당직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쳐들어왔다. 그들은 하나와 지훈을 밀쳐냈다. 코드 블루 제세동기 가져와.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여전히 미친 듯이 웃고 있는 한유라를 끌고 나갔다. 다 끝났어. 강지훈. 다 끝났다고. 하하하. 의사들이 김소희의 가슴에 패드를 붙였다. 차지 기계가 윙하는 소리를 내며 에너지를 모았다. 클리어. 김소희의 몸이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모니터는 여전히 일직선이었다. 병실 문 밖. 하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 광경을 보며 넋이 나간 채 울고 있었다. 지훈은 벽에 기댄 채 자신의 손에 묻은 유라의 피와 병실 안의 절망적인 풍경을 번갈아 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혼돈 속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도, 오해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손으로 막지 못한 이 끔찍한 비극 앞에서 똑같은 색의 창백한 공포만이 어려 있었다. 클리어 의사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제세동기의 날카로운 기계음이 702호 병실의 절망적인 공기를 찢었다. 김소희의 마른 몸이 침대 위로 뻣뻣하게 튀어올랐다가 아무런 생명의 반응 없이 다시 떨어졌다. 모니터의 일직선은 변함이 없었다. 그것은 박하나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이기도 했다. 아니야. 아니야. 엄마 제발. 그녀의 비명은 더 이상 목소리가 아니었다. 영혼이 찢어지는 파열음이었다. 강지훈은 보안 요원에게 제압당해 끌려나가면서도 여전히 악독한 저주를 퍼붓는 한유라에게서 시선을 뗐다. 그의 눈은 병실 안의 혼돈에 고정되었다. 의사들의 다급한 움직임. 그리고 그 앞에서 무너져 내린 박하나.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20년 전 김소희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던 그 순간처럼. 그리고 지금 그는 그녀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이 저지른 침묵의 대가,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원죄의 결과가 이토록 끔찍했다. 다시 한번 차지 의사가 땀을 닦아낼 겨를도 없이 소리쳤다. 두 번째 충격. 김소희의 몸이 다시 한번 활처럼 휘었다. 정적,
모니터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숨이 멎었다. B, 여전히 일직선이던 화면에 기적처럼 아주 미약한 신호가 잡혔다. 삑, 삑. 불규칙하고 금방이라도 꺼질 듯 했지만 그것은 분명 생명의 신호였다. 돌아왔다. 바이탈 겨우 잡혔어. 당장 응급처치 준비해. 기관 삽관, 다시 의사들이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울음을 삼켰다. 강지훈은 굳어있던 발을 옮겨 그녀의 곁에 다가갔다. 그는 이 순간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 너무나 가볍고 위선적이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옆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자신의 값비싼 정장이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 주저앉았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은 5억 원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한 여자의 생명줄을 위태롭게 붙잡고 있는 두 명의 죄인이자 목격자였다. 시간은 끔찍하게 느리게 흘러갔다. 김소희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심정지 쇼크로 인해 다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유리벽은 박하나와 강지훈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그들을 갈라놓았다. 하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았다. 하나는 유리벽 앞에서 밤을 새웠고 지훈은 복도 끝에서 그녀를 지켰다.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대화보다 무거웠다. 한유라는 구속되어 기소되었다. 태림그룹은 JK 파이낸셜의 전면적인 공격과 여론의 문매를 맞고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 어떤 복수도 그 어떤 정의 구현도 지금 이 순간의 절망을 위로하지 못했다. 닷새가 지났을까. 하나가 낡은 담요를 덮고 복도 의자에서 깜빡 잠이 들었을 때 간호사가 다급하게 그녀를 깨웠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눈을 뜨셨어요. 하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가 중환자실로 뛰어 들어갔을 때 김소희는 인공호흡기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는 엄마의 깡마른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엄마, 나 보여, 내가 잘못했어. 엄마. 그녀의 눈물방울이 김소희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 굳어선 채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김소희의 시선이 딸에게서 천천히 돌려져 문 앞에 서 있는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인공호흡기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말했다. 지훈. 도련님. 아니, 그녀는 도련님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지훈이 구나 라고 말했다. 그것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목소리였다. 지훈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홀린 듯이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하나는 눈물에 젖은 눈으로 이 불가사의한 재회를 바라보았다. 의사가 김소희의 상태가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 잠시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가래 끓는 소리와 함께 김소희의 첫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다. 정말 지훈이 맞구나. 이렇게 컸어.
꼬마였는데 저를 기억하십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다. 김소희는 희미하게 웃었다. 어떻게 잊어? 내 목숨을 구한 아이인데. 네, 이번에는 지훈과 하나가 동시에 반문했다. 김소희의 시선이 하나의 손에 쥐어진 그 낡은 사진 강 회장과 찌근해 닿았다. 그 사진 보고 오해했구나. 우리 딸. 그리고 지훈이도. 그녀는 숨을 골랐다. 그녀의 고백은 힘들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진실이었다. 강 회장님은 좋은 분이셨어. 그분과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단다. 우린 그냥 친구였어. 봉사 활동을 같이 했었지. 내가 시집 가기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고아원에서. 그것은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지훈의 아버지가 몰래 후원하던 고아원. 그곳에서 김소희를 만났고 그녀의 인품에 감동해 친구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훈의 생모, 안 여사는 그 관계를 의심했다. 그녀의 병적인 질투와 집착은 김소희가 결혼한 후, 심지어 가사 도우미로 저택에 들어온 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럼 그날 수영장에서는 지훈이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그가 봉인했던 기억의 조각. 김소희의 눈에 처음으로 깊은 슬픔이 어렸다. 그날 안 사모님이 나를 밀었어. 내가 널 하나를 임신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호숫가로 밀었지. 뭐라고요? 하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지훈이가 그걸 보고 나를 감싸 안으며 사모님한테 하지 마시라고 소리쳤어. 10살짜리 아이가 나를 지키려고. 하지만 사모님은 이성을 잃었고 나를 밀치는 과정에서 지훈이가 네가 물에 빠진 거야.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기억은 왜곡되어 있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안 여사의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자신이 김소희를 지키려 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뇌가 스스로 지워버린 기억이었다. 나는 그냥 지훈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물에 뛰어들었지. 하지만 내가 널 구한 게 아니야. 지훈아. 김소희가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 네가 날 구한 거야. 널 구하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안 사모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죽일 뻔했다는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 그분은 날 증오했지만 널 해칠 생각은 없었거든. 그날 이후로 그분은 나에게 더 이상 손대지 못했어. 대신 도둑 누명을 씌워 날 쫓아냈지. 그게 그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이었던 거야. 모든 것이 밝혀졌다. 김소희는 내연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희생자였다. 그리고 지훈의 생모한 여사는 단순한 질투심 많은 아내가 아니라 아들까지 위험에 빠뜨린 가해자였다. 지훈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았지만 가문의 명예와 아내의 체면을 위해 침묵했다. 그는 김소희에게 막대한 퇴직금을 주려 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거부했다. 자존심 때문에. 그 대신 그는 쫓겨나는 김소희에게 단 한 가지만 약속했다.
언젠가 내 아들 지훈이가 이 모든 빚을 갚을 날이 올 거요. 하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토록 고결하고 강인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과 그런 어머니를 오해했다는 죄책감에 강지훈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20년 전의 빚, 그리고 5억 원의 새로운 빚. 이 모든 것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김소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 가족이 정말 죄송합니다. 김소희는 그의 손을 약하게 맞잡아 주었다. 사과하지 마. 지훈아, 넌 날 지켜줬어. 20년 전에 이미 6개월 후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한강 공원이었다. 김소희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 그녀는 마포구의 옥탑방이 아닌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아파트에서 지냈다. 강지훈이 마련해 준 것이었지만 보상금이 아닌 투자금의 형태였다. 그는 김소희와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 소희 강 회장 고아원 장학재단의 운영을 박하나에게 맡겼다. 5억 원의 빚은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의 희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하나는 더 이상 빚에 쫓기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따뜻함과 성실함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복학 준비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제자리를 찾았다. 강지훈은 그날 재단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한 하나를 데리러 왔다. 그는 더 이상 벤틀리를 타지 않았다. 그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국산 전기차를 직접 몰았다. 그가 차에서 내렸을 때 하나가 웃으며 그에게 다가왔. 오늘따라 늦으셨네요. 강 이사장님. 그녀가 농담을 건넸다. 박 팀장이야말로 퇴근 시간을 넘겼군. 지훈이 웃으며 받아쳤다. 그의 얼굴에서 20년 동안 그를 짓누르던 얼음이 완전히 녹아내려 있었다. 그가 차문을 열어주려는데 하나가 그를 막아 세웠다. 잠시만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5만 원을 받고 휘를 닦던 그날 밤의 그것과 비슷한 깨끗한 수건이었다. 차가 너무 더러운데요. 어제 세차 안 하셨나 봐요. 그녀가 보닛에 묻은 먼지를 닦는 신용을 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잡았다. 그는 그녀의 손에서 수건을 빼앗았다. 아니,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은 안 돼. 네, 더 이상 내 손으로 차가운 것을 닿게 하지 않을 거야. 그는 수건을 주머니에 넣는 대신 그것으로 가을바람에 붉어진 하나의 뺨을 감쌌다. 평생. 하나는 그의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았다. 5만 원으로 시작된 지독한 악연, 5억 원으로 이어진 잔인한 계약, 그 모든 것은 이제 끝났다. 대신 지훈이 그녀의 뺨을 감싼 손에 힘을 주며 그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닦아줄게. 뭐려? 내 마음에 묻은 20년 묵은 먼지.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가 아니라 한 여자의 따뜻한 입술에 사인했다. 한강의 가을바람이 그들의 새로운 계약을 축복하듯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